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추석 연휴, 한 어머니가 섬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3일 동안 라면 하나 방과 계란 3개로 버텨야 했죠.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50억 원의 재산을 아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추석 연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는 명절을 맞아 섬으로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72세 이명숙 씨는 큰아들 준호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배에 올랐습니다.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손잡이를 꽉 움켜쥐어야 했거든요.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제가 가방 들게요. 준호가 어머니의 작은 보스턴백을 받아들었습니다. 명숙 씨는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좀처럼 이렇게 자상한 모습을 보기 힘들었거든요. 며느리 수진 씨가 뒤따라오며 손주들을 재촉했습니다. 민준아, 지우야, 할머니 뒤에서 천천히 따라와. 뛰면 안 돼. 12살 민준이와 9살 지우가 깔깔거리며 할머니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명숙 씨는 뒤를 돌아보며 손주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뭉클한 게 올라왔습니다. 배가 출항하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명숙 씨는 갑판 난간에 기대어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봤어요. 50년 전 22살 새색시 때 처음 이 바다를 건넜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파도가 넘실댔었죠. 남편 박영철 씨와 함께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남해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던 그 시절이요. 엄마, 뭐 생각하세요? 준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어요. 45이 된 아들의 이마에는 어느새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든가 봐요. 요즘 들어 자주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여행 와서 좋다는 생각을 했지. 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아들의 팔을 두드렸습니다. 준호는 잠깐 웃었다가 금방 표정이 굳어지며 핸드폰을 꺼내봤어요. 뭔가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조금 섭섭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산다고 하니까요. 선실로 들어가자 수진 씨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어요. 명숙 씨는 며느리 옆자리에 앉으려다가 수진 씨가 슬쩍 가방으로 자리를 막는 걸 봤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짐 놓는 자리예요. 저쪽 창가 자리가 더 시원하실 거예요. 수진 씨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명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로 갔습니다. 손주 지우가 할머니 옆으로 와서 폴짝 뛰어올라 앉았어요. 할머니, 저 섬 봐요. 집들이 엄청 작아요. 지우가 창밖을 가리키며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명숙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갈 곳은 소월도라는 작은 섬이었어요. 준호가 인터넷으로 찾아낸 곳인데 조용하고 한적해서 쉬기 좋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지우가 심심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손주를 데리고 배양 카페테리아로 갔어요. 거기서 따뜻한 어묵 국물이랑 호빵을 사줬습니다. 지우가 호빵을 한 입 베어 물며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명숙 씨의 가슴이 또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크게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손주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카페테리아 창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준호와 수진 씨가 복도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 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진 씨가 손으로 뭔가를 세는 듯한 제스처를 하더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숙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걱정이겠죠. 오후 2시쯤 배가 소월도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멘트 부두에 배가 덜컹 부딪히자 승객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명숙 씨도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뱃멀미는 안 했는데 다리에 힘이 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섬은 정말 조용했어요. 선착장 주변에 작은 슈퍼마켓 하나, 횟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준호가 미리 예약한 펜션은 거기서 10분쯤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좁은 시멘트 길을 따라 오르막을 오르는데 명숙 씨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춰서서 허리를 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이 정도 길도 못 걸으면 안 되죠. 손주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펜션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 방이 4개 있었고 거실과 주방이 함께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였어요. 명숙 씨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같이 이 풍경을 봤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어머님은 이 방 쓰세요. 제일 조용한 방이에요. 수진 씨가 맨 안쪽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창문도 작고 침대도 싱글 사이즈였어요. 다른 방들은 더블 침대에 바다 전망까지 좋았는데 말이죠. 명숙 씨는 속으로 좀 서운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 나야 뭐. 어디든 괜찮지. 짐을 풀고 나니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준호가 모두를 거실로 불렀어요. 다들 좀 쉬다가 저녁에 섬 한 바퀴 돌면서 해산물 사와서 직접 구워 먹어요. 어때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명숙 씨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가족들이랑 오순도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창밖으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명숙 씨는 그 새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불안해서요. 하지만 곧 그 느낌을 지워버렸습니다. 기분 탓이겠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명숙 씨는 테라스에 앉아 그 풍경을 혼자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 부부가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준호가 라면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명숙 씨는 고맙다며 받아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후루룩 한 입 먹는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직접 끓여준 라면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는 어머니 옆에 잠깐 앉았다가 곧 핸드폰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명숙 씨는 혼자 남겨진 테라스에서 식어가는 라면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다시 혼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조금 외로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원래 늙으면 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명숙 씨는 빈 그릇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준호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명숙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들리지 않았어요. 곧 수진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죠. 하지만 이 순간 명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3일 후 자신이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채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 라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명숙 씨는 혼자 남겨진 테라스에서 식어가는 라면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다시 혼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조금 외로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원래 늙으면 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명숙 씨는 빈 그릇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준호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명숙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들리지 않았어요. 곧 수진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죠. 밤 9시가 넘어가자 섬은 깜깜해졌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좁은 길에는 불빛이라곤 펜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것뿐이었어요. 명숙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준호 부부는 자기들 방에 들어간 상태였죠.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채널이 서너 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섬이라 그런가 봅니다. 명숙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바다 너머로 어디선가 배의 불빛이 하나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배 안에도 누군가의 가족이 타고 있겠죠.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가는데 준호 부부 방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숙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엿듣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웬일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근데 진짜 괜찮을까? 어머니 혼자 두고.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듯한 톤이었어요.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오후 배 시간표 알려줬잖아. 어머니 연세가 어떠신데 당신이 그렇게 약하게 굴면 어떡해. 수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숙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혼자 두고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뭐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위험할 게 뭐가 있어요. 펜션 주인한테 부탁해놨고 설마 이틀 만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당신 회사 PT 때문에 내일 아침 첫 배 타야 한다며? 그럼 새벽에 나가야 한다고. 수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명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하자. 어머니한테는 내가 아침에 말씀드릴게.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명숙 씨는 주방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물 마실 생각도 사라졌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가운 게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떨리고 있었어요. 명숙 씨는 두 손을 깍지 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혼자 두고 간다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돌아가야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몰래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요? 명숙 씨는 등이 오싹해졌습니다.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준호가 집에 찾아왔을 때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는 것 같았거든요. 명숙 씨가 물으니까 그냥 옛날 사진 좀 찾으려고요라고 얼버무렸었죠.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바람이 세졌습니다. 창밖에서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명숙 씨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창문 손잡이를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명숙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요. 자기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25해 동안 손에 똥 묻혀가며 키운 아들이 어떻게 어미를 외딴 섬에 혼자 두고 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좁은 게 안심이 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물 얼룩 같은 게 몇 개 져 있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박영철 씨는 5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명숙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절대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약속을 믿었었어요. 준호는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어릴 때 용돈을 모아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사다 줬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어요. 명숙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자기 방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거기 서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명숙 씨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숙 씨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창밖이 희끄무레해질 무렵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자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명숙 씨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6시가 되자 준호 부부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명숙 씨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자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 가방 챙겼어? 응, 다 챙겼어. 조용히 나가자. 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숙 씨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명숙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명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그게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중요한 PT가 내일 아침에 잡혔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 배 타고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아, 그게 배표를 미리 2장밖에 못 구했어요. 명절이라 배가 다 찼대요. 엄마는 오후 배 타고 나가시면 돼요. 제가 펜션 사장님한테도 부탁했고 식당에서 점심 드시라고 10,000원도 맡겨뒀어요. 준호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너무 준비된 답변 같았어요. 명숙 씨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수진 씨를 돌아봤어요. 수진 씨가 시계를 가리키며 서두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오후 배시간표는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조심히 나오세요. 준호가 명숙 씨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어요. 준호 부부가 아이들을 깨워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그리고 멀어지는 발소리. 명숙 씨는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펜션 사장님이 선착장까지 데려다주는 모양이었어요.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명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펜션은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명숙 씨는 천천히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지를 떼어냈어요. 오후 30에 마이너스 준호. 딱 한 줄뿐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메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혼자구나.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섬은 고요했어요.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시계가 7시를 가리켰습니다. 명숙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자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침대 시트가 반쯤 벗겨진 채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이 베개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명숙 씨는 그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지우야. 작게 손주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명숙 씨는 인형을 침대 위에 다시 올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준호 부부가 쓰던 방도 확인했어요.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가져왔던 짐을 전부 챙겨간 거였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진 씨가 늘 바르던 향수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배가 고프지는 않았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우유 한 팩, 김치 반 통, 계란 3개, 그리고 햄 조금이 전부였어요. 어젯밤에 먹을 거 사온다던 말은 어디 갔을까요? 냉동실을 열어보니 라면 2개가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3시 배까지는 8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죠. 컵라면 하나를 꺼내서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명숙 씨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땅을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모이를 찾는 모습이 명숙 씨와 닮은 것 같았어요. 라면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먹는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어제만 해도 손주들이랑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는데 말이죠.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됩니다. 명숙 씨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죠. 라면을 반쯤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어요. 명숙 씨는 펜션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낡은 여행 잡지, 몇 년 전 베스트셀러 소설들.
손으로 책등을 쓸어내렸더니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봤어요. 어젯밤에 지우가 이 계단에 앉아서 할머니한테 물었었죠. 할머니, 별 보러 나갈 거예요? 명숙 씨는 그때 그래, 조금 있다 나가자라고 했었는데 결국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피곤해서 먼저 잠들었거든요. 이제 별을 볼 일도 없겠죠?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라 화면이 작았어요. 배터리를 보니 60%였습니다. 연락처를 열어봤어요. 준호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끊어지기 직전에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 씨는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다 괜찮은지 전화 좀 줘. 문자를 보내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명숙 씨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자 준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7살 때였습니다. 준호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었죠. 엄마 얼굴을 그린 거였어요. 동그라미에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서툴지만 예쁘게 그렸더라고요. 그 밑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라고 써놨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식당 벽에 걸어뒀었어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아들이 그렸어요. 그 그림은 지금도 집 서재에 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어요. 빈소에서 준호가 명숙 씨 손을 꽉 잡았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아버지는 가셨지만 제가 있잖아요. 제가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엄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때 명숙 씨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준호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숙 씨는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거짓말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어요. 오후 3시까지 아직 5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명숙 씨는 일어나서 신발을 신었어요.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이 집 안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펜션 문을 열고 나가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시멘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추석 연휴라 그런지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걸어 내려가니 작은 슈퍼마켓이 나왔습니다. 어제 배에서 내렸을 때 봤던 그 가게였어요.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 추석 연휴 휴무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명숙 씨는 가게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계세요? 저기,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길을 돌려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어제 배에서 내렸던 그곳이었어요. 시멘트 부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다만 넓게 펼쳐져 있었죠. 매표소 문도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시간표를 읽었어요. 추석 연휴 특별 운항 9월 27일수 오전 6시 30분 인천행. 오늘이 27일이었습니다. 그 배가 준호 가족이 탄 배였던 거예요. 그 다음 줄을 읽는데 명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운항 9월 30일토 오후 2시.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다음 배는 토요일 오후였어요. 오후 3시 배라고? 명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시간표를 읽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늘은 배가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시멘트 부두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구나. 준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후 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는지도 몰랐어요. 명숙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에게도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썼습니다. 준호야, 오늘 배가 없다. 너희들이 날 속인 거냐?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가 나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명숙 씨는 연락처를 뒤져서 작은 아들, 아니, 막내딸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딸이었어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유진의 전화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명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이 아득했습니다.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어요. 어제는 그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는데 오늘은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토요일까지 3일을 더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건 라면 하나, 계란 3개, 김치 조금뿐이었어요. 물은 있을까요? 펜션에 수돗물이 나오긴 했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명숙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선착장을 떠나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르막길이 어제보다 더 가파르게 느껴졌어요. 숨이 찼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멈춰서서 숨을 골라야 했어요. 펜션이 보였습니다. 2층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어제는 따뜻해 보였는데 오늘은 무섭게 보였습니다. 명숙 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요. 명숙 씨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어요. 오후 배 타고 오세요. 표는 제가 예매해뒀어요. 펜션 사장님이 챙겨주실 거예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준호가. 명숙 씨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져 보였어요. 눈물이 고여서였습니다. 배가 없는데. 쪽지를 구겼습니다. 손에 힘을 주니 종이가 구겨졌어요. 명숙 씨는 그 쪽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이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울음 섞인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명숙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아냈어요. 얼굴을 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72년을 살아온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살아야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3일. 버티면 돼. 토요일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명숙 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로 갔어요. 남은 식재료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생존이 시작된 거였어요.
명숙 씨는 냉장고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라면 하나, 계란 3개, 김치 반 통, 햄 2줄. 냉장고 문짝 선반에는 간장과 참기름이 있었습니다. 야채칸에 오래된 당근 1개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이걸로 3일을 버텨야 하는구나. 명숙 씨는 천천히 계산했습니다. 하루 한 끼씩만 먹으면 되겠죠. 오늘 점심은 계란 하나, 저녁은 거르고요. 내일은 라면 반 개하고 계란 하나, 모레는 남은 김치하고 햄으로 버티는 거예요. 물통을 확인했습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이 반쯤 차 있었어요. 이것도 아껴 써야 했습니다. 명숙 씨는 컵에 물을 조금만 따라서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을 적실 정도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고요. 계란 하나를 깼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 더 서러울 것 같았거든요.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고 간장을 살짝 뿌렸습니다. 밥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 박영철 씨는 계란 프라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주는 계란 프라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렇게 말하곤 했죠. 명숙 씨는 그때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라며 웃었었어요. 지금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가 45%였어요. 충전기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하루만 있다 올 거니까 필요 없어요라고 했었거든요. 명숙 씨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했어요. 나중에 정말 급할 때 써야 하니까요. 핸드폰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재미있는 게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냥 소파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30대 때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열었었죠. 서울 변두리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말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튀김을 튀겼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하면 피곤이 싹 가시곤 했죠. 남편은 홀에서 서빙을 했고 명숙 씨는 주방에서 요리를 했어요. 둘이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더니 가게가 소문났어요. 손님이 늘었습니다. 가게를 확장했고 직원도 2명 고용했어요. 그리고 20년이 더 지나자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수 있을 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호가 25살 때였어요. 명숙 씨와 남편이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할 때였죠. 가게를 팔았더니 50억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준호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명숙 씨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낡은 천장이었습니다. 그 돈이 문제였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50억?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명숙 씨는 그 돈을 2 아이에게 나눠줄 생각이었습니다. 준호한테 30억, 유진이한테 20억. 그리고 자신은 남는 돈으로 조용히 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집을 나갔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숙 씨는 유진이 몫의 돈을 그대로 통장에 넣어뒀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준호는 알고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5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아니,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명숙 씨가 말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준호야, 엄마가 죽으면 이 돈은 다 내 거란다. 그때 준호가 뭐라고 했었죠?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었을까요?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기로 했으니까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배를 채우려고요.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섬에는 가로등이 별로 없어서 밤이 되면 정말 깜깜했어요. 명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거실 불을 다 켜놨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어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제주도 여행 가이드북이었습니다. 펼쳐보니 10년 전 책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예쁜 해변,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 명숙 씨는 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명숙 씨는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웠어요. 자기 방으로 가기가 무서웠거든요. 거실에서 자는 게 나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준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손주들은 잘 자고 있을까? 나를 걱정은 하고 있을까? 아니, 아마 걱정하지 않겠죠. 걱정했다면 전화를 받았을 테니까요. 명숙 씨는 담요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춥지는 않았는데 왜 떨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소파에서 자서 그런가 봅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둘째 날이었어요. 명숙 씨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주방으로 가서 남은 라면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물이 문제였어요. 생수가 얼마 없었거든요. 수돗물을 틀어봤습니다. 물이 나오긴 했는데 색깔이 약간 탁했어요. 이걸 마셔도 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명숙 씨는 냄비에 수돗물을 받아서 한참 끓였습니다. 끓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면을 끓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라면을 반만 끓여서 계란을 하나 풀었습니다. 국물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작은 그릇에 담아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소중했어요. 맛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맛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게 느껴진 건지도 몰랐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국물까지 마셨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72년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도 많이 했어요.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해봤고 공사판에서 밥 짓는 일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돈도 모았고 아이들도 잘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딴 섬에 혼자 버려져서 라면 반개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명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흐려졌습니다. 구름이 잔뜩 꼈어요.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비가 오면 물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돗물보다는 빗물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큰 대야를 마당에 내놨습니다. 빗방울이 대야에 똑똑 떨어졌어요. 명숙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손을 펼쳐서 빗물을 받아봤습니다. 고인 물을 입에 가져갔어요. 맛은 없었지만 깨끗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살아야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옷이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말리면 됐으니까요. 대야에 물이 반쯤 찼을 때 명숙 씨는 그걸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거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거뜬히 들었을 텐데 지금은 힘이 들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대야를 놓고 물을 한 컵 떠서 마셨어요. 시원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명숙 씨는 또 소파에 누웠어요. 오늘도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나? 돈을 너무 많이 벌었나?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답을 모르겠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제 눈물이 나는 것도 지쳤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뒀습니다. 영철아,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명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오랜만에 기도였습니다. 제발, 내일 누군가 나를 찾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눈을 뜨니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까지 하루만 더 버티면 됐어요. 명숙 씨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남은 식재료를 확인했어요. 김치 조금, 햄 한 줄. 이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걸로 버텨야 했어요. 명숙 씨는 김치를 조금 덜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밥 없이 김치만요. 짰지만 맛있었어요. 햄은 저녁에 먹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개었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내일이면 집에 갈 수 있어. 명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뭘 할까요? 준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직 답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단 살아서 나가는 게 먼저였어요. 명숙 씨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어요. 햇살이 수면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이 흘러갔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배도 고프고 몸도 나른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르르릉.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천둥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맑았거든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명숙 씨는 벌떡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헬리콥터였습니다. 주황색과 흰색의 헬리콥터가 펜션 상공을 빙빙 돌았습니다. 옆구리에 해양경찰이라고 큰 글씨로 써 있었어요. 명숙 씨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날 찾으러 온 건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마당으로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가 낮게 내려왔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명숙 씨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날렸어요. 헬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확성기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계신 분, 괜찮으십니까? 지금 내려갑니다. 명숙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었습니다.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옷을 입은 대원 한 명이 줄을 타고 내려왔어요.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명숙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젊은 대원이었어요. 26쯤 돼 보였습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저, 어떻게, 섬 주민분이 신고하셨어요. 3일 전에 들어온 관광객이 계속 안 나간다고요. 혹시 사고가 난 게 아니냐고 하셔서 출동했습니다. 대원이 명숙 씨를 부축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지만 대원이 꽉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이제 괜찮습니다. 대원이 명숙 씨를 펜션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가방에서 물과 초콜릿바를 꺼냈어요. 일단 이거 드세요. 혈당을 올리셔야 해요.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것도 힘들었어요. 대원이 대신 열어줬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니 목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초콜릿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너무 달아서 어지러울 지경이었지만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혼자 계셨어요? 가족은요? 대원이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갔어요. 아, 그러면 연락은 돼요? 아드님한테 전화 드릴까요? 명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어요. 여러 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대원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 기자들이 온 것 같네요. 기자요? 명숙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섬에 홀로 남겨진 노인을 구조한다는 게 뉴스가 됐나 봐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할머니 괜찮으시면 짧게만 하시는 게 어때요? 명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뉴스에 나온다고요? 자기가요? 제가 뉴스에 나와요? 네. 사실 이미 속보로 나갔어요. 추석 연휴, 가족에게 버려진 70대 노인 구조라고요. 명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촬영기사, 마이크를 든 리포터, 조명을 들고 있는 스태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YTN 최수진 기자입니다. 할머니,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젊은 여자 리포터가 다가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명숙 씨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괜찮으세요. 짧게만 여쭤볼게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리포터가 명숙 씨 옆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환하게 켜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곳에 혼자 남게 되신 거예요? 마이크가 명숙 씨 앞으로 향했습니다. 명숙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까요? 아들이 자기를 속이고 떠났다고? 오늘 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준호가 어떻게 될까요? 명숙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어요. 제가 오후 배 타고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표를 잘못 봤나 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포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아드님은 할머니께서 혼자 섬에 남아 계신 걸 모르셨던 건가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연락을 안 했거든요. 명숙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아들을 감싸고 싶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리포터가 뭔가 더 물으려고 하는데 대원이 끼어들었어요. 기자님,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마이크가 또 명숙 씨를 향했습니다. 명숙 씨는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렌즈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병원으로 취재진이 물러가고 해경 대원들이 명숙 씨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헬기로 옮기려고 했어요. 할머니, 헬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대원이 명숙 씨에게 헬멧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채웠어요. 헬기 문이 닫히고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르르릉. 헬기가 떠올랐어요. 명숙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펜션이 점점 작아졌어요. 섬 전체가 보였습니다. 작은 섬이었어요. 그곳에서 3일을 혼자 버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였어요. 푸른 바다 위로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배를 탔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들것에 명숙 씨를 옮기고 재빠르게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여러 가지를 했어요. 명숙 씨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다행히 다른 환자는 없었어요. 명숙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깨끗한 시트가 기분 좋았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할머니, 탈수 증세가 좀 있으세요. 링거 맞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명숙 씨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섬의 펜션 천장하고는 달랐습니다. 살아서 나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옆 탁자에 명숙 씨의 소지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어요. 펜션에서 챙겨온 거였죠. 가방을 열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25%였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부재중 전화 132통, 문자 메시지 87개. 명숙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부 준호와 수진 씨에게서 온 거였어요. 제일 최근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수진 씨가 보낸 거였어요. 어머님 뉴스 봤어요. 지금 병원 어디세요? 바로 갈게요. 그 아래 준호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명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 오는구나.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준호였습니다. 뒤에 수진 씨도 따라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준호가 명숙 씨 침대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명숙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명숙 씨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도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들의 떨리는 손을 봤어요. 하지만 명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준호의 손이 명숙 씨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느낄 수 없었어요.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져 있었거든요. 준호가 명숙 씨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명숙 씨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말 좀 해주세요. 제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침대 시트를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수진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우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봤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고요. 너희들. 명숙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너희들 왜 돌아왔니?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배 시간을 착각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오후에 잘 나오실 줄 알았다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보고 왔구나. 명숙 씨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준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뉴스에 안 나왔으면 안 왔겠지?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명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평소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준호가 움찔했어요. 전화했잖니.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니? 그게 회사에서 PT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거짓말. 명숙 씨가 잘라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PT? 무슨 PT? 추석 연휴에 PT가 어딨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가 대신 나섰어요. 어머님, 사실은 저희가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래서. 명숙 씨는 수진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가 말을 이었어요. 제 친정에서 빚이 생겼어요. 친정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 형편에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날 섬에 버리고 온 거야?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어머님이 오후에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냥 조금 일찍 나온 것뿐이었어요. 배 시간표 확인 안 했어? 명숙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준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확인했겠지. 아들아. 명숙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희들 오후 배가 없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토요일까지 배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죄송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명숙 씨는 링거 꽂힌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얼굴을 만졌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느껴졌습니다. 3일 동안 라면 하나 반하고 계란 3개로 버텼어. 물은 빗물 받아서 마셨고 준호와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첫날 밤에는 무서워서 잠도 못 잤어. 너희들이 왜 나를 버리고 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밤새 울었지.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배가 안 온다는 걸 알았어. 선착장에 가서 시간표를 봤거든. 그때 알았지. 너희들이 날 속였다는 걸.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셋째 날에는 포기했어. 그냥 여기서 죽는구나 싶었지. 명숙 씨의 말에 수진 씨가 깜짝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다행히 섬 주민이 신고를 해줬더라고. 안 그랬으면 아마 며칠 더 있었을 거야. 준호가 침대 시트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어요. 제가 진짜 미쳤어요. 준호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가족들이 온 거예요. 간호사가 알겠다는 표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 씨도 울고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진짜 우는 것 같았어요. 가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는 두 사람이 우는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아들이 우는 걸 보면 같이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준호의 손을 봤습니다. 자기 손을 꽉 쥐고 있는 그 손을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구나. 명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두려움이야. 준호는 후회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우는 거였습니다.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재산 때문이겠죠. 명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너희들 돈이 필요했구나. 준호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5천만 원 때문에 날 섬에 두고 온 거 맞지?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더 큰 이유가 있었나? 명숙 씨가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시선을 피했어요.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저희가 수진아, 그만해. 준호가 급하게 수진 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계속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수진 씨가 명숙 씨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저희 어머님 재산 때문에 그랬어요. 명숙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계속해봐. 저희가 어머님이 50억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수진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 씨가 대신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라도 당하면 그 돈이 너희들 거가 되는 거였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도 수진 씨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내가 섬에 혼자 있는 동안 겁을 먹어서
나중에 재산을 순순히 넘기기를 바란 건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앉아. 명숙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호가 다시 앉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거짓말할 때 눈 떨리는 거 엄마가 다 알아. 준호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명숙 씨는 링거줄을 내려다봤어요. 투명한 액체가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50억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했니? 엄마, 그 돈이 없으면 너희들 못 살아?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숙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돈은 엄마 아빠가 30년 동안 등 굽혀가며 번 거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자는 생활을 30년 했어. 그렇게 모은 돈이야. 준호와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들 키우느라 쓴 돈도 있어. 준호, 너 대학교 등록금, 결혼식 비용, 집 장만할 때 보탠 돈.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건 엄마가 기꺼이 준 거야. 후회 안 해. 명숙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라. 너희들은 엄마를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 명숙 씨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셨어요. 이제 엄마 나이가 72이야.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은 엄마 마음대로 살고 싶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재산 상속 말이야. 명숙 씨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생각 좀 해볼게. 너희들한테 줄지 말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 씨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조용히 해. 엄마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명숙 씨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엄마 피곤해. 엄마, 제발. 나가. 명숙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수진 씨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명숙 씨가 말했어요. 준호야.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살아서 나온 게 다행이니? 아니면 아쉬우니? 준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명숙 씨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나가. 준호와 수진 씨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명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영철아, 나 어떡하면 좋겠어. 남편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명숙 씨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숙 씨는 병원에서 충분히 회복했어요. 체중도 조금 돌아왔고 얼굴에도 혈색이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좋다고 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3일을 그렇게 버티시다니. 정신력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살더라고요.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명숙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가져온 게 별로 없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준호가 마중을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병원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뭐라고 말해도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갈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엄마 볼 때가 있어. 혼자 갈게. 어디 가시는데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명숙 씨는 준호를 뒤로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정도로 가주세요. 택시가 강남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큰 빌딩이 즐비한 거리였어요. 명숙 씨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빌딩 15층에 법무법인 정도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어요. 리셉션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이명숙이라고 했는데요. 아, 네. 이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직원이 명숙 씨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큰 책상 뒤에 40,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명숙님. 이준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숙 씨는 손을 맞잡았어요. 앉으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유언장 작성건으로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명숙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먼저 간단하게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재산 규모와 상속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명숙 씨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들을 꺼냈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이었어요. 총 재산이 약 50억 원입니다. 예금으로 45억, 부동산으로 5억 정도 되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상당한 규모시네요. 상속 대상자는 누구신가요? 자녀가 둘 있어요. 아들 박준호, 딸 이유진. 근데 명숙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들은 상속에서 제외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외요? 완전히요? 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시려면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명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외딴 섬에 버리고 갔어요. 3일 동안 혼자 있었어요. 뉴스 나온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사건이 이명숙 님이셨군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명숙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50억 중에서 40억은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독거노인 지원단체예요. 변호사가 빠르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나머지 10억은 딸 유진이한테 주고 싶어요.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따님과 현재 연락이 안 되시나요? 네.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엄마는 믿어요. 유진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따님을 찾는 작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어요. 변호사가 그걸 명숙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서명해 주세요. 명숙 씨는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글자가 작아서 읽기 힘들었지만 천천히 읽었습니다. 유언자 이명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장남 박준호에 대한 상속을 배제함. 사유 유언자를 유기한 행위로 인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함. 총 재산 50억 원 중 40억 원을 다음 기관에 기부함. 고아원 15억 원, 양로원 15억 원, 독거노인 지원센터 10억 원, 나머지 10억 원은 차녀 이유진에게 상속함. 본 유언장은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가짐. 명숙 씨는 서류를 다 읽고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명숙 씨는 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명숙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이름을 썼어요. 이명숙. 세 글자를 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썼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똑 떨어졌어요.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명숙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힘든 결정이었어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고민하신 결정이시겠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공증을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법무법인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공증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명숙 씨와 변호사가 함께 갔어요. 공증인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명숙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이 맞습니까? 네. 강요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결정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증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딱 소리가 났어요. 공증이 완료됐습니다. 명숙 씨는 공증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종이 몇 장인데 정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아드님께 내용을 알리실 건가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려야죠.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해서 발송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따님 찾는 것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빌딩 밖으로 나오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모두 바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가슴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자기 아들을 상속에서 배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명숙 씨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명숙 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25평짜리 아파트.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났어요. 2주 동안 비워뒀던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다 그대로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그대로였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유진이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 명숙 씨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네.
혼잣말을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장을 봐야 했습니다. 명숙 씨는 시장에 갔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전통시장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오는 시장이었습니다. 어머, 명숙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명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좀 다녀왔어.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배추 하나 주세요. 장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다 명숙 씨를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명숙 씨, 뉴스 봤어요. 그거 명숙 씨였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움찔했어요. 네, 저였어요. 세상에. 아드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아이고, 말도 마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명숙 씨는 불편했어요. 빨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 본 걸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채소를 넣고 고기는 냉동실에 넣었어요.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어요.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계란 프라이,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밥을 먹었어요. 반 공기를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보고 싶네. 텅 빈 맞은편 자리를 봤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였어요. 이제 그 자리는 영영 비어 있을 겁니다. 저녁 8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어요. 명숙 씨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유 원장이 뭐예요? 고함 소리였습니다. 명숙 씨는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었어요. 받았구나. 받았냐고요? 이게 무슨, 저를 상속에서 제외한다고요? 40억을 기부한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결정한 거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하니? 명숙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그 돈은 원래 제 거였어요. 내 거? 누가 그래?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다 제 거라고. 명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그렇게 말했지.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 엄마, 너 엄마를 섬에 버렸잖아.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준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수진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민준이랑 지우? 명숙 씨의 목소리가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애들이 계속 할머니 찾아요. 엄마, 애들 생각해서라도. 안 돼. 명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보고 싶어. 근데 너희 부부는 못 믿겠어. 엄마, 나 이제 72이야. 남은 인생 얼마 안 돼. 그 시간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엄마가 저한테 눈치를 왜 봐요? 봤어. 맨날 봤어. 명숙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가 돈 주면 어떨까 걱정했어.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내 눈치 보느라 엄마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어. 그런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아. 명숙 씨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가서 얘기할게요. 오지 마. 엄마, 오지 말라고. 엄마 지금 너 보고 싶지 않아. 명숙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슬프기도 했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명숙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했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쿵쿵 소리가 났어요. 이웃 사람들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명숙 씨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준호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미쳤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엄마, 제발. 명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해. 이게 내 아들의 모습이니까.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수진 씨였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수진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도 살아야 해요. 빚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명숙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용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용서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준호와 수진 씨는 20분 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울고 소리치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명숙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웃집에서 나왔나 봐요. 복도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좀 만나려고. 어머니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경찰 부를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화를 냈나 봅니다. 준호와 수진 씨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명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난폭하지 않았어요. 똑똑똑. 명숙 씨는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온 건가? 아니면 어머니, 저예요. 낯설지만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명숙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등에는 큰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유진아?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자물쇠를 풀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유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명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딸을 바라만 봤어요. 유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명숙 씨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을 꽉 안았어요. 제시도 이은 게 송유진아. 우리 유진이. 두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명숙 씨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고 왔니? 뉴스 봤어요. 추석 연휴에 섬에 버려진 노인. 사진을 보니까 엄마더라고요.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10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아니야. 내가 왜 나갔는지 엄마가 알아. 명숙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결혼 압박이 심했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했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빨리 결혼하라고만 했죠. 엄마가 미안해. 내 꿈을 몰라줬어.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그게 엄마 나름대로의 사랑이었다는 거. 유진이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쓴 책이에요. 표지에 세상 끝에서 시작하기라고 써 있었어요. 저자는 이유진이었습니다. 여행 에세이예요. 작년에 출판했어요. 명숙 씨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 딸이 작가가 됐구나. 네, 엄마. 제 꿈을 이뤘어요. 명숙 씨는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헌사가 써 있었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날개를 달아주신 엄마에게. 명숙 씨는 책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빠가 진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랬어. 명숙 씨는 섬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은 듣는 내내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세상에, 오빠가 어떻게, 내 오빠도 힘들었나 봐. 돈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를. 유진이 화를 냈습니다. 명숙 씨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는 살아서 나왔어. 그리고 너를 다시 만났잖아. 엄마. 유진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명숙 씨는 서재로 가서 유언장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읽어봐. 유진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게 엄마 재산 50억 중에 10억은 내 거야. 아니에요. 저는 필요 없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책도 팔리고 강연도 다니고. 엄마, 이 돈은 엄마가 쓰세요. 명숙 씨는 웃었어요. 엄마는 이제 많이 안 남았어. 이 돈 다 못 써. 내가 받아. 엄마.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할 거야. 외로운 노인들 돕는데.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늙은이가 뭘. 명숙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명숙 씨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건너편에는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새 책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너나 마셔. 명숙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저 요즘 상담 치료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편지를 써보라고 하셨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다 쓰면 보여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명숙 씨는 메시지를 읽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엄마가 기다릴게.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응. 상담 치료 받는다네. 다행이다.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민준이랑 지우 올 거예요. 제가 애들 데려온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보는구나. 명숙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오빠는 안 와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급할 것 없어. 명숙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영철아, 나 잘 살고 있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아. 유진이가 옆에 있고 손주들도 보고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명숙 씨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행복하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숙 씨의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뭐 때문에?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요. 정말? 할머니한테 보여줘. 민준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고모, 그리고 민준이와 지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다. 명숙 씨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저기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제일 크죠? 그래, 할머니가 제일 크네. 지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명숙 씨는 손주들을 꽉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줄게. 평생. 유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곧 밥 먹어요. 그래. 명숙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양옆에 앉았어요. 유진이 음식을 날라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따뜻한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혼자 먹던 밥과는 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으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어요. 엄마, 웃고 계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서. 명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명숙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이 전부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두가 가족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곁에서 함께 울고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명숙 씨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명숙 씨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외롭게 사시는 부모님, 자식에게 상처받은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명숙 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외로운 부모님이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